네, 안녕하세요. 덴탈짱TV의 이승윤입니다. 요즘 TV에 경제, 부동산, 양극화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항상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희망적인 얘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죠.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은 더 이상 고용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으로써 사회의 부는 점점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이상 나날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턴가 잘못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인을 신용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런 사회를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서 깊은 독일의 귀족 가문 출신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독일 언론 유력지의 편집장이었는데요. 저자는 언론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영락의 길을 걸어온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덕분인지 구조조정을 당했음에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법을 책에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고의 부자들과 교류하면서 가난하지만 우아하게 사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이 폰셴브루크시라는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인의 책을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지는 않죠. 그래서 책의 번역 특성상 그리고 전반적인 문맥 흐름이라든지 표현 방식이 좀 낯설기도 해서 이 책을 읽는 게 약간은 조금 색다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랑 이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자의 삶이 상당히 우리 일반인들 삶과는 좀 독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보통 부자는 부자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죠. 근데 이 책의 저자인 폰셴브루크 씨는 과거에 본인의 가문이 독일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본인은 언론인으로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경제적 부로는 풍요롭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가난하지만 주변의 인맥이 너무나 화려한 부자들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자들의 삶을 바로 눈옆에서 막역하게 지켜보면서 부자들의 삶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은 게 이 책이 사실은 2013년도에 나온 오래된 책입니다. 꽤 좀 됐죠. 근데 이때도 이미 이분은 언론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유럽의 최고 은행이죠. 독일의 최고 은행이자 유럽의 최고 은행인 도이치방크가 이미 좀비 상태가 된 거를 암시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3년에 발행된 이 책에서도 저자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초반부터 저자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 풍요로운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갔다. 그러나 물론 당사자인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자본주의는 수십 년 동안 가난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했다. 가난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주입시킨 자본주의의 신화는 근거 없는 것이 드러났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출세의 의지는 좌절당하고 승자와 패자가 있으며 패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가난해지는 사람은 자신만이 실패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 훨씬 더 포괄적인 과정의 일부로 가난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운명은 역사적인 차원을 가진다. 이것의 위로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실패하는 것보다 시대와 함께 자신이 속하는 사회계층 모두와 함께 물러나는 경우가 견디기 훨씬 쉽다.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경우에 올바른 태도로 잘 대처하면 오히려 삶의 양식의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오로지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만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너도 나도 욕심을 부리며 손을 뻗치는 곳에서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생활 양식을 자신의 척도로 삼지 않는 자주성, 우리의 경제적인 쇠퇴는 전적으로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바로 이런 올바른 태도에 속한다. 이런 가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부에 대한 가치관을 리세팅하기를 권하는 거죠.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1년에 2주일 알리칸테의 북적대는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고향에서 공원을 산책하고 가까운 호수로 소풍을 다니며 휴가를 보낼 것인가, 감각을 마비시키는 무절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공자와 신문사에 다달이 돈을 낼 것인가, 아니면 좋은 책 한 권을 읽은 것인가. 인간은 실제로 돈이 없어도 아니면 최소한 아주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상한 취향을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꾼 하나는 썰렁함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서 유래하는 충동, 방 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여기저기에 양탄자를 깔고 한치의 남김도 없이 모든 공간을 활용하려고 채우려는 충동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혐오감을 일깨우는 집은 집 주인의 미적 감각의 결여를 비싼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와 잡다한 전자제품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부를 통해서 우리가 넓은 집에 살지만 그 넓은 공간을 어쩔 줄 몰라서 자꾸 뭘로 채워 넣으려고 하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취향이라든지 그 사람만의 컬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물질에 의해 매몰이 돼서 아무런 색깔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취향을 저하시키는 단연 최대의 공신은 언제나 돈이었다. 돈이 많을수록 취향이 조속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부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니까 주로 이제 건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간은 현재 편안함에 적응해 있지만 원래는 편안하게 지내라고 창조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는 경우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자신을 아끼면서 몰락해 간다. 그렇죠. 우리가 현대 문명을 통해서 자동차를 타게 되고 컴퓨터 앞에서 자꾸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건강이 망치게 되죠. 나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시절에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아한 스포츠는 자연 속에서 빠르게 걷는 것이다. 층계에 오르는 것도 오래 달리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 몸을 올리는 것을 피할 때 건강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이다. 여기 이제 여행에 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질타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관광여행이란 낱말은 독일 사전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10년이다. 처음부터 조롱 대상이었다. 오로지 여행을 위한 허무맹랑한 여행은 영국 부잣집의 할 일 없는 셋째 아니면 다섯째 아들들의 발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의 이미지와 처음에 여행이라는 말이 시작됐을 때 그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동안 매스미디어와 광고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여행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설득을 하고 현혹된 그런 이미지를 까발리는 말이죠. 1년 내내 절약하다가 휴가라고 갑자기 돈을 흥청망청 뿌리고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에 비례하여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화내는 것도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평소에 칵테일을 전혀 마시지 않다가 휴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칵테일도 한잔 하고요. 저는 여행에 관해서 나름대로 철칙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을 때 출근길이 일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잘 쉬고 오고 여행을 잘 보내고 오면 출근을 하는 게 즐겁거든요.
저는 그런 여행을 다녀오는 게 제대로 여행과 휴가를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옷차림에 관한 건데요. 옷차림에 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순간 적어도 남자들의 경우에는 우아함과 멀어진다. 우아함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입느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규칙은 사람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사람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아함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 일단은 옷차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랑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옷을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 다음 볼까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네. 올해가 니체의 해라고 해서 무조건 니체를 읽어야 하는가? 이런 게 다 니체의 해, 2006년 모차르트의 이런 말들이 다들 광고의 산물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좋다, 내용이 좋다 라고 느낀 기준이 뭐냐면, 그 책의 내용도 좋지만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읽고 싶은 책을 추천을 받을 때 그 독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고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책을 선택받았을 때 그 독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건전하게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스컴에서 현재 무엇을 선전하는지 모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려면 적어도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예. 광고로부터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건전하게 무시할 수 있는 마인드, 가치관을 무장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 소비에 지출하는 돈은 주로 체면 유지 비용이다.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거 나왔네요. 대부분 중요하다고 하는 뉴스들은 내 삶과 무관하다. 특히 한국인들이 이런 게 많이 취향합니다.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요. 너무 비교를 통해서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면서 소비를 하게 되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관심은 없고, 다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되게 자기만의 색깔, 개성, 취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유수의 가문에 살아온 저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나 봐요. 얼마 전까지도 정신적인 상류층에 속하려면 최소한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TV가 없습니다. 예. 정신적인 상류층이 되려면 TV만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대중매체와 여론, 이벤트의 악영향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은행에 가거나 그러면, 요즘 은행에 왜 그렇게 럭셔리라는 잡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엘레세 뭐 이런 잡지들이 있는데 일단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다고 해서 그걸 사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와 거의 무관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용으로만 보지, 그거에 관해서 그걸 통해서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이 남루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맞는 말이죠.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원하지 않게 됐어요. 과거에는 11살짜리 아이들도 플레이모빌을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6살만 돼도 아빠의 노트북에 관심을 보인다. 이거 약간 틀렸죠. 노트북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죠. 예. 더 이상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스마트폰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아이들이 제대로 기쁨을 누리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원한다고 모든 것을 사주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포기할 줄 알아야만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깊은 만족의 비결은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금욕주의자처럼 억누르거나 부정하려는 대신에 알맞게 제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알맞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도 정말 많이 이제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저자가 곁에서 봤던 그 엄청난 전통적인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부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소박한 삶을 갈망한다. 그러나 지나친 풍요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할지라도 소박한 삶에 대한 동경은 결국 성취되지 못한다.
그와는 반대로 가난해지는 사람은 지나친 풍요에서 벗어나 우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히 뜻을 세워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게 단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과 자신만의 컬러를 유지하고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나는 본의 아니게 부유한, 그야말로 무척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취향이 고상한 부자들은 예로부터 간소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평범한 삶을 흉내내는 것을 사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화보 잡지 독자들이 입을 벌리고 부러워하는 부자들의 관습인 요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것도 비슷한 종류다. 요트에서의 삶은 부자들에게 바로 캠핑이나 다름없다. 부자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북적거리고 작은 선실에서 두세 사람이 섞여 잠을 자고 몸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욕실에서 전신 목욕은커녕 물탱크에 물을 절약하기 위해 겨우 고양이 세수나 하는 것을 즐긴다. 간단히 말해 소박한 삶과 가까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화보 잡지 독자들은 귀하신 분들이 가판 위에서 햇볕을 쬐며 기지개 펴는 모습을 보고 참 격조 높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화보 잡지의 독자들의 삶을 흉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햇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읽는 것과 같은 화보 잡지를 읽는다.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있죠. 부자도 아니면서 괜히 요트의 삶을 갈망하고 실제로 그런 걸 흉내내는 사람들. 우리 인스타 보면 인스타에는 불행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된 모습만 일부러 부자놀이를 하는 삶만 보여주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우쳤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토대로 부유하게 느끼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항상 가난하다고 느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먼저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쉬어야지만 잘 쉬는지, 이런 내 스스로에 대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교육에 매몰되고 사교육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 소개했던 40대의 그런 다시 태어나는 시기에 그런 고민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예전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부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돈은 여행이나 멋진 양복 뒤에 몸을 숨기게 하고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약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제트 비행기를 타고 생트로페나 뉴욕으로 날아가 시내의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삶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또 다른 어느 곳에서처럼 불행하긴 마찬가지다. 약간의 건강한 겸손 없이는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약간의 겸손하기가 부자들에겐 무척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능력,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능력은 대부분의 부자들에겐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진짜 핸디캡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편입된 우리 인간, 자본주의의 쇠뇌에 의해서 우리가 얼만큼 불행해졌는지도 나오게 되죠. 자본주의는 백만장자로 성공한 접시 닦기의 동화로 우리를 달래준다. 텔레비전에서는 수시로 대부호나 슈퍼스타가 되는 꿈을 꾸라고 강요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행복과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저기서 약속하는 말이 들려온다. 그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프로듀스 101이라든지 마치 건전한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나 성공의 삶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은 이제 위도 아래도 없으며 설사 아래에 있더라도 돈만 충분하면 누구나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믿음에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심각한 후유증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복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이고 낙오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내 힘이 닿는 일에 내 자존심을 걸면 부자가 될 것이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에 내 행복을 걸면 가난할 확률이 아주 높다. 여기서 내 힘에 닿는 일에 내 자존심을 걸면 부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부자는 경제적인 부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마치 해방된 것 같았다. 부는 욕구의 문제이다. 그렇죠. 근데 이 욕구가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조장이 되고 있죠. 이런 욕구들이요. 소설가 김영하 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내 것이 점점 내 것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홍성국 씨는 수축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앞으로 사회가 인구도 줄어들고 성장도 줄어들고 파이가 줄어들고 이제 이런 모든 게 조금씩 줄어드는 사회가 올 거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특히 뭐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적으로 팽창할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성장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앞으로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구도 줄고 경제 성장도 줄고 파이가 줄면 내 것이 줄기 때문에 소비도 줄겠죠. 소비는 또 자본주의의 꽃이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금이 갈 거라는 조짐인 거죠. 이게 오죽하면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에서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부결돼서 실험을 하지는 않았죠.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 넘치는 시대에 조금 유행에 뒤떨어진 많은 미덕들이 이제 결핍의 시대에 다시 르네상스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원 고갈, 복지의 후퇴가 꼭 분배의 싸움으로 끝나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재탄생, 우리가 이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상적인 사회 제도에 위임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경제적 위기가 무척 불편하긴 하지만 이건 즐거운 면도 있다.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에 오래전에 잊은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 인간이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이것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위기는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으로 판명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가난이 우리를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옆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좋은 따뜻한 사회가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센부르크 씨의 우악에 가난해지는 법 이 책은요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부자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깼던 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저 역시 약간 좀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특히 매스미디어나 이런데 이런 매스미디어에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었지만 막상 이 저자가 옆에서 봤던 정말로 수백 년간 부자로 살고 온 그 귀족들의 삶은 실제로 우리의 삶,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소박한 삶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구절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